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 아빠 찬스 이용한 부정 입학 의혹에 이어서 아빠 찬스를 다시 활용한 부정 입사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재직 중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에 제출한 입사 지원 서류 직접 확인하셨죠? 연구 성과로 제출한 논문 실적 2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 남편과 장남의 공조 논문 하나 있고 후보자 남편의 후배인 김철영 교수의 제자 그리고 장남의 공조 논문 이 두 개가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라고 해서 KF의 입사 서류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 이른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는 논문 저자 끼워넣기 행태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비판, 경우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끼워넣기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입사 취소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논문은 이미 아빠 찬스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사안입니다.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세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님, 자, 후보자 전혀 잠깐만요.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않습니다. 자, 반론할 후보자 기회를 왜 안 남편분이 주십니까? 후보자 남편이 발언할 기회 여기에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게재한 학회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김영세 있지 교수가 않습니다. 연세대에 20년 전 연구윤리 일입니다.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되는데 이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추가로? 의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연구윤리 않겠습니까? 지침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일 그래서 이거는 좀 없습니다. 알아보시죠. 예. 아,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8년 메이 22라고 돼 있는 이게 이번에 그 KF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자, 여기에 김철영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남모 씨가 있습니다. 김철영의 지도 학생이죠.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 2018년에 작성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명인 남모 씨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동일한 제목, 토시도 하나 안 틀린 이런 동일한 제목을 석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에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논문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 그리고 장남과 남모 씨 중에 한 명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통상적으로는 2018년도의 논문은 남모 씨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논문 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게 2019년에 이 남모 씨가 김철영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2018년도의 논문이 남모 씨가 전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공통된 중론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아마 후보자도 이 학계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의원님 자, 전혀 잠깐만요. 사실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질문 좀 해도 드릴게요. 됩니까?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예. 자, 후보자님. 자, 이때 아까 제가 장남하고 통화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논문에서 논문 저자 끼워 넣기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남모 씨 아니면 후보자의 장남? 누구라고 의원님, 생각되십니까? 이 김철용 교수의 바로 지도 학생이 장남입니다. 예. 남모 씨는 제가- 지도 학생이라고 쓰시고 장남은 지도 학생 아니라고 하시고 자, 김철용 교수를 남모 씨도 김영세 마찬가지예요. 교수의 자, 후배라고 남모 씨도 쓰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합니까? 남모 씨도 학생입니다. 자, 이럴 때 근데 이 논문의 남모 씨의 선배, 자, 바로 자, 사수가 누구라고 보세요? 장남입니다. 자, 이 중에 누구라고 보세요? 이 중에 아니, 누가 의원님, 끼어넣기 이 한 겁니까? 논문은 그러면 이 남모 씨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 표절한 겁니까? 혹시?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잠깐만. 자, 다시 아니, 한번 의원님 묻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자, 다시 한번 어떡합니까? 묻겠습니다. 후보님 잘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남모 씨는 미국 LA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남모 씨가 앞에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보면 남모 씨가 엄청나게 이렇게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에 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추가 진술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알지요.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앞에 이 이거는 논문은 이미 신중하게 잘 학술지에 잘 게재된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요, 알고 신중하게 잘 있습니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끼워넣기 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이 논문은요, 지금 장남이 들어가 있는 이 논문은 김철용 교수가 장남의 지도 교수일 때 시작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오른쪽에- 후배로 들어온 그러면은 남모 씨가 남모 그래서 씨가 이 제3 논문을 저자로 표절한 들어있는 거네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남모씨라는 사실입니다. 분이 주장이 아니고. 논문을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 그건 제가 똑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그건 수 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뒷문문을 제가 자, 그럼 본 적이 이거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 이- 장남이 그럼 장남하고 통화하셨죠? 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 작성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장남이 그러던가요?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장남이 그러던가요? 네,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온갖 언론들이 김철용 교수와 장남의 관계를 완전히 무슨 아빠의 지인 찬스라고 쓰고 있는데 김철용 교수는 장남의 지도 교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장남과 김철용 교수가 시작한 논문이고 그 논문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게재되고 나서 저 남모 씨의 지금 논문이 나온 겁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모 씨 논문이 훨씬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저 논문이 같이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됐습니다. 의원님. 예, 2분 더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자 후보자님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분명히 장남하고 통화하셨고 장남은 그러면 남모 씨가 본인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니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아니, 되는지 그러면 선후 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남을- 자 그러면 남을 자, 비난할 남모 필요가 뭐 씨가 있습니까? 2019년에 이 논문을 만약에 표절했다라고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모 씨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나 이런 데에 대한 취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김철영 씨에 대한 김철영 씨하고 그다음에 남모 씨 장남이 김철용 교수에게 혹시 자, 자 물어보셨습니까? 앞에 있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김철영 교수에게 본인들이 장남이 물어보십시오. 진짜 이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주장이 네. 아니고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선후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안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입니까?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지금 보면 저는 오늘 이 우리 후보자가 아까 우리 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의혹 그리고 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첫 번째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쓴 논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후배인 교수 또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후배인 교수가 논문인데 아니고 자신의 지도 교수입니다. 아니요. 지금 남편의 후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어쨌든- 지도 교수를 빼고 남편의 후배라고 하십니까? 남모 씨의 지도 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 지도 가만히 좀 교수라고 계세요.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 가만히 좀 아닙니까?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의원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 예. 질의를 들었는데요. 자,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님 아니, 과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제가 발언할 가만히 시간 계십시오. 없습니까? 자, 하루 제가 종일,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과 위선과 거짓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위선과 거짓하지 나서서 않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말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점철된 우리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스고 지금 오늘 후보자가 이 자리에 대해 예, 후보자님 답변하십시오. 네, 이 논문은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2018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모 씨가 쓴 논문이 지금 박사과정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석사 7, 논문에서. 8년이 석사 석사과정. 네. 그 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선으로 보더라도 어느 게 먼저인지로 이거는 판별이 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오도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장남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라고 얘기 안 하고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남의 지도교수인 게 먼저고 장남의 어떻게 보면 후배로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남모 씨입니다. 그러니 장남과 지도교수가 먼저 시작한 논문을 그 뒤에 들어온 남모 씨가 같이 참여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장남이 박사과정 중에 쓴 논문을 아빠가 공저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 제1저자고요. 그리고 한국계량경제회가 그렇게 허술을 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학교에 그 학회의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학회 임원이었던 건 99년이고 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2021년입니다. 이 논문 말고 아빠와 같이 공저한 논문. 20년 전에 있었던 편집위원이 20년 후에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20년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무슨 그 간사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고 20년이 지나서도 영향력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발휘합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이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철령 교수님 밑에 제자가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이 먼저 우선 선배고 나중에 남모 씨가 후배였는데 그 논문은 2018년도 5월 달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이고 그것을 2019년도에 이 석사 논문이었 2018년 석사 논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남모 씨가 이 부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지금 내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그러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에 석사가 그러니까- 논문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상으로나 이런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남모 씨가 표절이다. 그건 뭐- 누가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순서가 그러니 장남이 표절했을 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니까 최현승 네. 의원님 나중에 더 질의하실 얘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또 뭐 파악하기 힘든 가설을 좀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너무나 노여하지는 마십시오. 검증을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삼남이 다녔던 초등학교하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삼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그분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뭐 유학 관련돼서는 박수현 간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법적인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종도 땅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동훈 씨가 지금 36년생이신데요. 88년에 이 영종도 땅을 취득을 해요. 이제 문제가 된 그 땅입니다. 한 2,000평인데 지금 영종 하늘도시 그 노른자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90. 공사가 92년도에 들어갔고요. 네, 그럴 겁니다. 예, 아마. 예. 네,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어느 개발 계획이요? 영종도 개발 계획이요? 아니면 그렇죠. 영종 하늘도시요?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 네, 주변 네, 개발 계획이 맞습니다. 잡힐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전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히는지 아시냐고요?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럴까요? 네. 전두환 정권 때 잡히고 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게 제 추리입니다. 예,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김태호 전 내무장관님 이력을 봤더니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관을 거쳤고요. 전두환 정권 때도 대통령 정무 제2 수석 비서관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인천시장도 하시고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85년도에 초선 의원을 시작하십니다. 내무부 장관도 그 이후에 하시고요. 그렇죠? 제가 다른 모르지만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외삼촌과의 관계인데 영종도 땅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 이 섬까지 오셔서 이 땅을 매입했다는 배경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은 저는 잘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 일이고 그렇죠. 잘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영종도 땅에 대한 90년도 당시 좀 투기 열풍이 좀 불었던 때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하신 부분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사실은 차명 의심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네. 캐나다에 계신 거주하신 분이 직접 영종도까지 와서 일부러 땅들을 다 보시고 이 2,000평을 찍어서 매입을 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좀 들리는데 매우 확률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이 외손주 뻘도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이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관리도 안 돼요. 세금 체납도 2번이나 있었어요. 사기도 당했답니다. 아니 뭐 어떤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등기부 등본에 나올 겁니다. 예, 아마. 예. 그래서 이 땅의 출처
이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소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예, 의원님 88년이면 제가 알겠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도 안 됩니다. 혹시 배우자한테 무슨 사실은 이게 뭐 증여의 문제니 증여세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는 네. 아까 박수민 의원님 네. 말씀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수민 의원님이 예. 제가 이 땅을 좀 평당 가치를 좀 한번 기준시가로 공시지가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매입했던 당시 가격보다 적게 가격으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제곱미터당 11만 얼마인가 취득을 하셨고 그때 공시 가격이 1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매도한 가격이 제곱미터당 2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차익이 그렇게 나신 겁니다. 이 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매입이.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은 네. 제가 시댁 뭐 어른들하고 남편과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시끄러워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면서 저한테 한 설명은 어쨌든 캐나다 국적의 장기 부재지주인 외삼촌이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인터넷으로 뭐 세금 내고 이런 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오래됐었고 또 그 소유권이 사기당해서 넘어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땅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 외삼촌이 법원 공매가 통지가 되자 팔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IMF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매자를 못 찾는 상태에서 공매일이 다가오자 헐값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긴 들으셨네요. 지금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시지. 아, 전혀 죄송. 모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제가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88년에 그분이 왜 구입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튼 저한테 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나중에 조금 자세한 소명을 좀 한번 네, 더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저한테 뭐 기회를 조금 더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재정정책 제가 사실은 좀 하려다가 이 문제로 빠졌는데 아까 재정정책 얘기하시다가 좀 숫자가 조금 틀린 게 있어서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윤석열 정부 때 2%대 성장을 했다. 이 윤석열 정부 온전한 예산으로 반영된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 저기 1.6%입니다. 제가 네, 불러드릴게요. 네. 24년도가 2.0 잠재 성장률 간신히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0.8%로 모든 기관들이 다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려서 1.0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이제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후보자의 특명 중에 하나. 그거까지 하십시오.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우리 김태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확장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 3년의 어떤 재정 정책, 경제 정책을 보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좀 저는 잘 안 믿겨집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2024년 9월 4일 JTBC 5대영 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뷰에 네, 나가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맞습니다. 아까 김태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방송 같은 거 일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2024년에 하고 2026년이니까 2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6년 1월 며칠인데요. 음, 횟수로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많이 아니고. 근데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 거의 끄트머리 아닙니까? 3년간의 경제 재정 정책을 충분히 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걸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강변하고는 계시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생각을 바꾼 아주 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내면에 있는 것이니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뭐 반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신념을 바꾸고 새 정부의 정책적 기조 또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하면 또 그것으로 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적인 양심 때문에 그게 좀 뜨겁게 생각되시나 봐요. 학자를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글쎄, 의원님. 그럼 정치적인 양심입니까? 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조계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지방 소멸의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그 균형 발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포함시켜 가지고 편입시켜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이걸 막 엄호하면서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서울을 억눌러서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취지로 토론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 게 뭐 그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러실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반성하고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 애써 무슨 전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그런데 뭐 국민은 저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저렇게 후보자께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로 정책적인 소신이나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을 바꾼 것이라고 하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충실하게 발맞춰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2024년 총선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예? 2024년 총선이요? 몇 년 네. 전이라고요? 지금부터 2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이를테면 제가 아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역구의 지방의원들의 공천도 좀 살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일들이 많아서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을 챙겨주는 것들은 다 뒷전이고 위원장 내려놓고 이제 새 정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판단에서 공과 사가 혼동되고 있고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정사회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이런 정책적 사안이나 정책 사안에 대해 있어서도 상당히 30초만 더 주십시오. 네.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른 임무도 있습니다만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일인 만큼 누구보다도 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직성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애써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원펜트하우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그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드님이 그러저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혼례를 올렸고 혼인을 해서 직장을 갖고 있고 별도의 신혼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혼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너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정신에서 비춰보면 후보자가
반성하고 내려놓겠다, 집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셨습니까? 해외 초등학생의 유학과 관련해서 양부가 모두 동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교육청에 상담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후보자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들 좀 좋은 곳에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가? 저는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잉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육열에 내몰려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좋은 교사서 교육시키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왜 갑니까?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안식년이니까 뭐, 안식년이고 제가 실직 기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네, 의원님. 똑같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에 제가 더 부족한 점을 살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청약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그 파라과이 가셔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강연한 적 있으시죠? 네, 여성의 권익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포럼이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통일교를 신봉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 왜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에 가신 겁니까? 사실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인 줄은 몰랐고 글로벌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통일교인 줄은 모르고 국가 지도자들이 오고 또 대통령들이 세계 각국에서 연사로 오시는데 저도 연사로 와달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네, 그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후보자가 여기 이 행사 참석한다는 걸 주변에 많이 알리셨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았지요. 그때 후보자가 의원이셨나요? 이게 아니요, 몇 이때는- 년도죠?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아마 실업자였을 때였을 겁니다. 그 사무실의 직원들이면 누군가요? 아, 우리 저기 지구당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디 화제가 됐을 때는 제가 국회에 복귀하고 이게 한 2016년, 17년에 의정활동 홍보에 이거를 직원들이 넣으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그 비망록 2014년 11월 18일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라과이로 출발하는 날이다. LA 공항에서 트랜짓하느라 기다리는 동안 이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한국 사무소의 김미화 소장과 대화하다가 GCF 의장이 문현진이라는 사람이며 문선명의 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벽력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뭐 설명이 있고 급히 파라과이 현지로 연락해서 언론에 일체 내 이름이 나가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거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네,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이제 유관순 기념 사업회를 통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됐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17년 9월 19일자 비망록 56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 지휘를 내릴 듯 방법 없다.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받나 이렇게 돼 있고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쭉 나오는데 후보자께서는 최동욱 전 총장을 선임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오늘도 뭐 권영세 의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 확인해 보니까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것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 후보자님 당시에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최동욱 전 그 총장이 있는 법무법인이 서평이네요. 법무법인 서평을 이때 당시에 추가로 선임했던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되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서평을 선임하신 적이 없어요? 법무법인 서편은 선임했을 겁니다. 아니 제 무릎이 예.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아니요. 보고,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는 법인 같으면 음. 원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나쁜 관습이지만 어쨌든 최동욱 전 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을 당시에 선임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망록 9월 14일자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조배숙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조배숙 의원한테 김부겸 장관에게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죠. 김부겸 장관에게 이철성 청장의 부당 수사에 대해 말해줌, 하명 수사, 우병우 김재원 라인의 조윤선 청탁 수사,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조배숙 의원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당시에 조배숙 의원한테 수사의 부당성이나 억울함 이런 거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배숙 의원이 그런 걸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10년쯤 전 얘기를 네, 그래서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조배숙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후보자가 당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 조배숙 의원 당시에 이 얘기를 만나셨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어요? 뭐 기억이 안 아니 나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조배숙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 특히 어쨌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후보자의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서 동료 의원에게 어떤 로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억울함을 하든 뭐 김부겸 장관에게 뭐 얘기를 하든 뭐 조배숙 의원은 본인이 김부겸 장관에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에게 억울함이든 뭐 하소연을 하든 이런 내용을 후보자께서 여기저기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이런 의원님, 내용을 보좌진들하고 공유를 당시 하셨었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리고 보좌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아도 보좌진들은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전화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배숙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본인들의 짐작 등등을 여기다 버무려서 소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조배숙 의원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걸 가지고 의원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결 소위도 계셔봤고 또 간사도 하셨으니까 편성이야 정부의 권한이지만 뭐 심의권은 또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지금의 이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에서의 이 권한 행사 서로 간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좀 보완돼야 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있습니다. 권한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를 정말 파트너로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저도 보면 이제 예산 소위를 뭐 아마 민주당 의원으로서 많이 해봤고 간사도 위원장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되게 이제 배의감 같은 게 들거든요. 마지막에 수조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깎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깎았는지도 보고 않고 저희는 본회의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산 심사 진짜 이렇게 형용화된 것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들어선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때 당시 소수 정당의 예결소위 간사를 해보고 다수당 여당의 간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느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처별로 그 설명 자료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내놨어요. 네. 예비비 사용 계획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내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예산 자료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분배 과정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공개하고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진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더 그동안 토론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두 그리고 번째, 대통령 네, 국민 죄송합니다. 참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기초나 특히 광역 단위는 이제 그 국민 참여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에 있어서 되게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통령님의 생각도 열린 재정, 모두의 재정, 참여 재정으로 원칙을 정하시고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방향과 원칙으로만 갖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네,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와 관련해서 워낙 그쪽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네. 텐데 일단 이제 저희가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소위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1,000억 500억으로 되는 것을 좀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대상을.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예타의 평가 영역 중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중에서 이 경제성만 BC만 너무나 높게 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BC 문제라든가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SOC 잘 아시잖아요. 서울 지역 해보셨으니까 강남권에서 해보셨고 강북권에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SOC와 같은 차이가 너무 현격한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북 향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그동안 다 탈락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깊이 공감하고 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BC 위주의 분석이었는데 그 AHP라고 지방 네네. 낙후도 지역 균형 발전도 이런 것을 보완하는 가중 지수를 넣는데 저기 많이 주장을 했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나름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더 살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재정 여력 어떻습니까? 일단 IMF나 OECD나 각종 국제기구들이 아직까지 저희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서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재정 여력에 부족하다, 부재하다 이걸 전제로 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더 전략적으로 확충하자 이런 책임 취지입니까? 있는 적극 재정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후자의 방점이 네, 찍혀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다는 겁니까? 국민성장펀드 저희가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도 이걸 네. 설계를 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더 이걸 규모를 150조까지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책 없이 감세하면서 텅 빈 나라 국관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의 궁여지책이지만 묘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송배전망 지금 한참 논란이 네. 일어나는데 네. 이런 구축 펀드도 좀 활용해봐라 이런 얘기 이제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네, 동의합니다. 아까 그 150조만 하더라도 75조는 그 저기 75조를 나눠서 민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여력을 늘리고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꼭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도 동참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번 1월 달에 그 농촌 기본소득이 지급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저기 정부 재정 여건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곧 지급이 되는 걸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소득 10개군 농촌의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파일럿 스타디가 어쨌든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반영해서 더 넓혀고 확대 나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말씀 민생 소비쿠폰. 네. 옛날에는 제가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이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생 소비 쿠폰은 지역별로도 차별화하고 소득별로도 차별화하고 다 차등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많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미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DI하고 등등 그 한국은행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쨌든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책 질의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2023년 연말까지 계약 기간이었다가 7개월 계약 기간 연장할 때 그때는 그 다음에 원펜탄스 청약 이게 진행 줄 몰랐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 당연히 몰랐고요. 자, PPT 띄워주세요. 자, 2023년 10월 4일자 기사, 그리고 2023년 11월 28일자 언론 보도, 2023년 12월 25일자 언론 보도, 그 다음 2024년도에 원펜타스가 청약 성장이 나온다, 대여가 나온다. 2023년도에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보자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무주택자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강남에 입지 좋은데 분양 나오는데 그 관심 없었습니까? 무주택자로서? 의원님,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의원님 이때는 제가 총선 지역구도 안 정해져서 완전히 힘들 때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집 구할 수 있는 좋은 찬스 아닙니까? 자, 그리고 후보자 아까 전에 이사짐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계약한 줄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7월 31일 날 말씀하셨는데 6월 19일 2024년 6월 19일입니다. 그 6월 그 2024년 6월 4일에도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원펜타스가 이제 나온다.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염두에 두고 그 이삿짐 계약서에 이사갈 장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후보자 의원님, 후보자 제가 저기 그렇게 장남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예. 답변하시 장남 채용 과정에서 대외 경제 연구 말고 또 두 군데 지원했다가 안 됐죠, 그죠? 서울에 있는데 세종에 있는데 된 국책연구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서울에 두 군데 했다 안 된 데 있죠? 네네네. 국책은 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민간연구소입니다. 그 불합격한 연구 기관 원장 또는 관계자 면담해 가지고 서류에서는 탈락했지만 면접 기회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선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럼요. 자, 그러면 후보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서류 심사 탈락했는데 채용 세미나에는 참여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 심사에 탈락했는데 세미나에 간 적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못 들었는데요. 그것도 없습니까? 자, 없을 좋습니다. 거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국위 선양자로 그 장남이 연대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위 선양자 그게 어느 전형에 한한 줄 아십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이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죠, 사회 기여자. 그럼 사회 기여자 그거는 어느 전형에 한한 줄 아십니까? 아, 그거는 잘 사회 통합 전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회 예. 통합 전형 밑에 사회 기여자, 사회적 배려자 있는 겁니다. 네. 사회적 배려자 우리가 함으로써 배려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 기여자도 뭐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 장관했던 사람의 손자 대학 입학할 때 특혜 받는 게 그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뭐 강변하시는데 그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근데 저는 제가 그 전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예. 고위공직 법적으로 문제 있냐 그걸 떠나가지고 아,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묻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지금 사회통합 전형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합니다. 뭐 아는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고 봅니까? 기여 안 했다고 봅니까? 아들이 한강 작가 같이 진짜 국위를 선양한 그런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국내에서 장관하고 명예와 부를 다 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손자를 갖다가 그렇게 대학 입학하는데 덕키를 줘요? 그게 무슨 사회 통합입니까? 그게 이거는 우리나라 정통 그 기득권 세력들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 기득권 카르텔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후보자가 진영을 달리해서 온 것이 또 하나의 사회통합 전형 인사청문회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후보자의 모습이나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국민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원펜타스 청약 그 과정이나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연세대학교 일반 수시 전형은 경쟁률 얼마인 줄 아십니까? 46대 1인데 사회 그 통합 전형은 16대 1이에요. 아드님은 그 낮은 경쟁률 해가지고 이득을 본 겁니다. 저는 1분 더 주세요. 진영의 통합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그 취지, 대통령의 고민은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은 인사청문회 예정된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오늘 또 드러난 장남의 사회 통합 전형을 통한 합격,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원펜타스 부정 청약 관련된 납득되지 않은 소명을 들으면서 과연 정책 능력을 떠나가지고 고위 공직자로 기본적인 차질이 심히 의심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삼남 초등학교 캐나다에서 근무했던 PPT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거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해명하시는 것 때문에 이거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띄우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남 초등학교 캐나다 초교 재학 시절에 국회의원 활동하셨죠? 국회의원 활동하셨죠? 아, 저한테 물으시는 예. 겁니까? 아, 네네. 예, 배우자 연세대 교수 재직하셨죠? 네. 그럼 초중등법 위반이죠? 조부모가 같이 가면, 같이 있으면. 자, 법정항 띄워주십시오. 초등등 교육법은 의무교육이라 조모랑 있는 거, 조부랑 있는 거, 거기 가서 사립학교에 있었는지 공립학교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에 나갔을 때 유학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유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아이가 조모에게 유학을 갔고 결과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에 법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나의 준법 의식에 부끄러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문제를 거기 현지에 가서 사립학교를 다니면 안 걸리고 공립학교를 다니면 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조모랑 있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까? 엄마 아빠랑 있어야만 된다는 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그때 알기로는 조부모는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의원님 다시 챙겨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교육청 누가 허락해줬는지, 법 위반을 교육청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갔는지 교육청 팔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후보자의 핵심 의문점은 신빙성입니다. 갑자기 앉아서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사립학교 가고 공립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 거주해서 대학을 현지에서 가면 경우가 다르다. 대한민국 법은 그게 아닙니다.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같이 유학을 가야만 한다. 그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법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 오각형표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도저히 준법의식 역시 최하점입니다. 도덕성도 제가 원펜타스 얘기 들어보면 법을 지키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편법으로 보입니다. 도덕성, 재테크 도덕성, 재테크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성 인정 못하겠습니다. 전문성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문성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왔고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재정 지출은 미국과 유럽과 달랐습니다. 미국, 유럽은 영업 보상에 직접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했기 때문에 상응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빛의 굴레가 아직도 넘어와서 논의하다가 계엄 터지고 더 피해가 커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600조까지 폭증한 그 재정은 어디 쓴 겁니까? 뉴딜 사업 등등에 나갔습니다. 재정 지출 규모보다 내용의 미스매치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 600조까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몇 프로까지 폭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60%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60% 전입니다. 그러나 폭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고금리가 몰려오고 기업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3종 부채 세트가 있는데 그러면 재정을 펑펑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니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실패 결과를 보고 전향을 하셨다면서요. 네, 윤석열 정부는 잘못한 게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재정 국가 부채 3종 세트 속에서 위기에 복합 위기에 맞았고 그걸 V자로 해결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착륙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연착륙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세수 기반 높여야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계엄 터지기 전에 칭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급격히 높아져서 세원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그러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이 떠나갈 때까지 둬야 됩니까?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속도 조절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제가 후보자 보니까 꽤 당파성이 너무 높으세요. 제가 그 느낌을 드는데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죠? 그 당시 탄핵 개업 전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 절차적 통제에 최선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영을 넘어가셔야지 진실되고 통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거는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생각을 못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꽤 당파적이셨어요.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언 안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이 내란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고 통합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네, 명심. 당파성을 반성하신다면 건너가서 당파적으로 정치 프레임에 올라타지 마시고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기사에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즉 1월 15일 날 제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 폭언도 증거가 없었으면 거짓말로 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라면요. 지금 핵심은 원펜타스에 과연 장남이 실거주 했는지 여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배달 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당시에 배달 앱을 어디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만 촬영을 해도요. 후보자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요즘에는 바로 위에 사진을 찍은 장소가 다 뜹니다. 이런 거 왜 제공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에서 발언하신 것들 중에 영종도 땅 투기와 관련해서 잡종지를 샀는데 우연히 6년 후에 공영 수용이 되면서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게 뭐 예타 본인이 담당하셨던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사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했고요. 예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되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최종 보고서에서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시 남북고속도로가 건설된다 또는 계획 중이다, 강역 전철이 연장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차남 상남과 관련되는 특혜, 편법, 반칙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후보자 차남과 상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곳인데요. 차남이 근무한 곳은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차남이 그의 유일한 복무자입니다. 상남은 방배경찰서에서 복무를 하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뽑았고요. 삼남이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공교로운 건 제가 몇 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한번 학위 논문과 관련된 2018년에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논문을 적을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친이 직을 맡은 학회에 부자가 함께 논문을 제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보면요. 직계 좀비속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논문 투고 전에 대학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자, 사전 보고하셨습니까?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논란 이후에 강화된 조항입니다. 사전 보고하셨나요? 2020년도에 논문을 투고를 합니다. 답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할 네. 시간을 주시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그럼 묶어서 답변할 시간을 자, 주시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묶어서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F 지원자 61명 중에 장남이 서류 심사 결과 25에 그쳤거든요. 세미나 심사 당시 인사위원장으로부터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TF 원장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 맞습니까? 의원님 경제학과는 한 해에 350명씩 제가 졸업합니다. 맞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네. 그것도 같은 학번도 아닌데. 제가 공개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남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남이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수령했다고 밝혔고요. 이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취업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이력서에 기재하며 스펙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요. 제도 목적을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 조성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청 당시에 장남의 재산 신고 내역은 1억 2,623만 원입니다. 2011년 당시 해당 장학금이 월 36만 원이고요. 학기당 약 150만 원 규모의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는 18대 현역 국회의원이었고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장남의 장학금 수령이 데려받아야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에다가 추가해서 장남은 해당 장학금 수혜 사실을 이력서에 6년간 수령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재단 측은 4개 학기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채용 과정에서 분명한 스펙 부풀리기가 있었죠. 절대 이게 단순 아닙니다. 해명이 아니라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명백히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간 주시면 다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장학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등교육재단에서 대학 특별 장학제도로 생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학 정서도 다 제출했고 재단에 있었던 당시 공고문도 다 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외 학자들과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경제 어려운 제도 목적을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 그럼 조성이라고 여러 분명하게 가지 명시하고 장학금이 있는 있습니다. 것 중에 의원님이 다른 걸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거는 그 장학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6년을 뻥튀기 했다 그러셨는데 2011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장학 정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남은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이 장학금을 본인이 신청해서 군대 가 있는 동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얘기하셨는데요.
장남이 키예프에 했을 때 저희들도 사실 심사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심사표를 구하셔서 언론에 다 공개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심사표에 보면은 외부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낮은 점을 줬고 외부가 높은 점을 줬고 내부가 낮은 점을 줬습니다. 어쨌든 채용 압력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 이거는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25등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남은 두 단계가 뭐냐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 열리는 잠바켓에서 잡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는 서류가 아니고 본인의 실력으로 인터뷰하는 거죠, 영어로. 근데 거기에서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 세미나를 합니다. 한국에 초청해서. 이건 연구기관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세미나를 하면 모든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마크해야 되는 그 인터뷰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결국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4명 뽑는데 두 번째로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아직 많습니다. 아빠와 논문을 공저자한 거는 아빠 찬사 아니냐 그러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장남이 박사과정 중에 자기 논문을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공저자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장남은 그때 당시는 같은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미국 유학 가서 석사과정 2년과 미국 박사과정 2년은 아빠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철영 교수도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 게임 이론을 이용한 법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논문을 김철영 교수 지도학생으로 썼고요. 근데 장남은 나중에 마지막 박사과정 마지막에 미국에서 거시를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거시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래서 키예프에는 거시 전공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얘기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영종 하늘도시 계획과 영종도 공항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영종도 공항 계획은 이미 90년부터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10년도 더 지난 땅을 모든 사람이 전 세상에 알고 있는 땅을 제가 예탈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숙부로부터 받았다? 수용이 되지만 이 영종 하늘도시 계획은 2003년 4년에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 99년에 제가 신도 아닌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맞습니다. 그 장학 정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학 증서 냈는데 안 보셨습니까? 장학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자료 모든 의원님께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달 앱이라는 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쓰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건 지금 들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세간이 되는 건 지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셔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말씀하시는데 재산이 175억입니다. 지금 신고한 게 가족들. 의원님, 위원장님. 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우리 그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집에 이렇게 재산이 이 정도 되면은 장학금은 받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미덕이죠. 의원님, 위원장님,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장학생 신분이 중요한 장학금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는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는 상주 문경이 지역구입니다. 상주가 제 고향이고요. 제가 혼자 그 공천받고 내려갈 때 저는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남동생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같이 내려갔는데 그때 조카 둘이 중학생 중2, 중3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였는데 제가 시골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하는 말이 아니 형님 국회의원 정도 되시고 그러면은
다들 강남으로 못 데려가서 난리인데 왜 형님은 시골로 전학을 시키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 했습니다. 공부할 사람 어디 가서 다 공부한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거기니 내려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조카 한 명이 이제 시골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없잖아요. 전학 오는 것도 드물고 그러니까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얼마라고 이렇게 주는 게 있더라고. 받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학금 다른 사람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그 장학금 안 받아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입금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제 남동생이죠.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다시 갖다 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요.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겨우 살아요. 저는 적어도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들은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사회지도층인데 이 정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근데 네, 위원장님 말씀에 175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장학금 받는 데 대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니까 참 씁쓸하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답변하는 과정에 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로 통합과 협치 이 말씀도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전 재정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국가 재정의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게 뭘까? 건전 재정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뭐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벌써 후보자는 예전의 그런 건전 재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많이 바뀌었죠. 국가 채무 비율 답변서 보니까 뭐 적정 채무 비율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재정 준칙도 뭐 의견 수렴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은 아니다. 소비 쿠폰 문제점은 다 해소됐고 효과가 있었다. 호텔 경제학 경제의 선순환을 잘 설명하는 예시다. 사실 지금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전 재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 이 정권 마지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58% 돼 있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4% 재정 적자를 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3차 장기 재정 전망에서 2065년 국가 채무 비율도 173%까지라고 미리 박았어요. 사실 이렇게 사례가 없습니다. 5년 정권 내내 GDP 4% 이상 정해 가겠다, 원없이 쓰겠다. 이걸 미리 천명하고 시작하는 정권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9년 58%는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뭐 올해도 벌써 추경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뭐 이렇게 적자를 줄이겠다, 국가 채무를 뭐 관리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다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권이 예전에 그런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재정파수꾼 역할을 못하도록 미리 대못을 다 박아놨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그렇게 레드팀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고 같고 탐나는 거는 지금까지 건전 재정을 그 줄고차게 주장해왔던 경제학자, 보수 경제학자가 확장 재정을 입으로 말해주는 그런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확장 재정의 총대를 메고 비난을 받을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모르고 덜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이 확장 재정 지금 코드 맞추는 건 좋죠. 확장 재정은 이재명 정권을 지키는 거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예산처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뭐 건전 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적극 재정, 책임 재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어느 부처 장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까? 막 쓰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네, 의원님 지금 중기재정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주장해왔던 바는 재정은 경제 운영, 경제 상황, 그리고 뭐 통화 정책, 물가 등등 여러 가지 경제 환율도 들어가겠죠. 등등을 감안해서 경기에 카운터 사이클리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스테이블라이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재정이 승수 효과가 구축 효과보다 높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는 그런 장기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영혼을 팔고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기획예산처 직원들 보고 다 영혼을 팔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민주당 어떤 분이 기재부 나라냐 하면서 호통을 쳤죠. 기재부 보고.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네. 기재부 나라. 그건 몰랐습니다. 기재부의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냥 확장 재정으로 펑펑 돈 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그런 장관이 있는 기재부 기획예산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런데요. 회복되고 나면 이거를 네. 건전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권은 대체 정권 내에서 5년짜리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컵을 그리면서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4% 5% 쓰자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아드님이 대학에 입학한 사회 기여자 전형에 국위 선양자 손자까지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진 않았나요, 당시에? 그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 전형을 사실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그 사회 기여자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했고, 근데 네. 입학을 뭘로 했는지는 사실 학교 통보 받기만 한 걸로 끝났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지적을 받고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많이 알겠습니다.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딱 중간쯤에 동쪽으로 가면 농어촌 전형에 적용이 받았고요. 왼쪽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교쯤에 올라갈 때 고민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을 것이냐. 부모가 되면 당연히 애들이 대학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형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적절한지 여부하고 위헌인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석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헌법 주석서를 보면 이런 영전은 특권 계층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 영주나 기사자기 이런 것들을 대를 물려서 받는 것을 금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험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 독립유공자 이런 자식들에게
현재도 국가기관 채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의무 채용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산점을 많이 줘서 그거 자체는 위헌인데 적절한 제도의 합목적성까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는 가산점 대신에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채용을 우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그런 결정을 한 건 적절한지는 별개로 하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합헌이라고 할지언정 후보자가 자식을 그런 전형에 지원하게 하고 합격을 기대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의혹들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청약 같은 문제 제가 질의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위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의원님들이 위법인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신분으로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니면 저희 의원의 양심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마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위법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할 때 아마 이제 유능한 보수의 인물이 이번 정권에 와서 함께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통합의 어떤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또 사회 전체로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직을 받게 되니까 보수 세력에서는 약간 뭔가 본인들을 버리고 간 전향한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할 경우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엄격하고 강한 이런 검증이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건 과연 장관이 돼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네,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국가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보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애국적인 분들이시라 나라를 더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아니고 저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보시지만 만약에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한 개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 동료로 봐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저 인천 송도 시와 광역도로 예타 말이죠. 그 관련해서 영동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영종도 공항이 아니고 영종 하늘도시. 영종도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영종도.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말이죠. 조언을 광역화해야 사회적 편익을 과소 개상할 위험이 적다 해가지고 영종도를 분석 대상에 넣고 있어요. 거기에 그 보고서의 참고문은 2020 인천 드림 보고서 여기에는 반드시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개시 전에 용지의 선행 취득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는 근린공원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 관련해서 이 해당된 정보에 관련한 그런 인식이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의원님. 자꾸 무슨 영종도 하늘도시니 뭐니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광역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영종도면 영종도 A 땅, B 땅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셀프 입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셀프 입법 준비해 주세요. PPT. 자, 첫 번째 이 후보자가 영종도 땅 팔기 전에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법률안을 냅니다. 이 영종도 땅 보유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2005년 6월 7일.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36에서 100분의 24로 낮추는 걸 하죠.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면 본인이 양도세 4억 8천 정도를 납부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지금 양도세도 지금 감소가 많이 됐겠죠, 그죠? 셀프 감세 입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PPT 봐주실래요? 한국 실마스터 후보자 부부와 아들 사명자가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99억어치 보유하고 계시죠. 배우자가 또 등기이사이기도 했던 그 가족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2004년부터 전국에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울주군 농지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후에 공장을 설립하고 김포 대구면 농지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후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남 여수 공장 용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김포 하승면 임야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의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5개를 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은 중소기업과 부품 소재 전문기업이 창업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측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같은 법에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그 중에는 그 기업이 해당 계획 관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허가 최소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하는 거죠. 이게 대권면 실마스터 본사 및 공장 신축 지역에 해당되죠.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 부품 소재 기업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시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축 및 전축 또는 용도 변경 총 허용량을 설정하는 공장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당시에 남편은 4,266주나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도 등기이사도 하던 그 가족 회사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대표가 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11회나 냅니다. 그죠? 후원했죠. 이런 사실상 가족 기업이에요. 근데 이 셀프 감세법을 하나 내고 셀프 규제 완화법을 5건을 냅니다. 전체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다른 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시겠죠. 필요해서 낸 법인데 본인이 본인과 가족 일가가 소유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그 입법을 낼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한 건도 아니고 6건이나 이렇게 냈다는 거.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기회를 주시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의혹이 제기된 일단은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가 나오면은 동문서하고 본질 벗어나서 염색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말씀 다 마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실 건지 국민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그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영종도 예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꾸 영종도 공항을 얘기하시는데 영종도 공항은 이미 그 땅을 배우자가 자기 삼촌으로 외삼촌으로부터 매입하기 10년 전에 이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후보가 영종도 A 땅, B 땅 얘기하는데 영종도는 다 영종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의 그런 계획 개발을 하면 인천공항 개발하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강력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후보가 뭐라고 표현했나? 조언을 강력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 해당되니 되냐 안 되니 그게 무슨 중요한 얘기냐?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10년 영종도고 B 땅도 영종도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 영종도 공항은 위원장님 저기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영종도 공항 계획은요, 이미 배우자가 본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기 10년 전에 이미 다 발표가 돼 있고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송도시와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가 용역 책임자로서 비시를 0.8을 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영종도 땅에 영향을 미치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비시를 0.8을 내겠습니까? 네, 공개된 내용이죠. 이미 영종도 고장은 개발이 시작됐던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확정됐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타 보고서 말고 법안 발의 말씀하셨는데 전국 계획대로 원래는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이 1단계는 1997년이고 2단계가 2022년이에요. 97년에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네. 그다음에 특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경제 자유구역에 의원님, 만약에 그거 정말 관심 있고 영향력 미치려면 예타 보고서를 비시를 0.8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특혜 법안을 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당의 삼정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은 감세가 기존 기주였고요. 이거 당의 정책위 회의에서 결정된 법안을 이한구 그때 당시 정책위 의장이 발의하시는데 저희는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KSM에 대해서 특혜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시기에 의원님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 판단 말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특혜 법안을 5개를 발의했다 그러시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 바로 직전에 난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조정위에서 그 결과를 법안으로 내자고 의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정책조정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대표 발의한 5가지 세트 법안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소기업이 워낙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이 법안이 문제가 있으면 부총리를 하셨던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발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저기 박지한 부총리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우리 당의 대표였던 항우여 대표 혜택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땅에만 혜택이 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농지 매입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2004년 3년에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참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원펜 탓이라든지 그 각종 그 자제들에 대한 그 정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여세는 오늘까지. 수도 없이 냈고 그래.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실 아니, 때마다 원펜 계속 타스 내고 있습니다. 원펜 탓 실제가 주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낸 게 아니라 많이 냈습니다. 교통카드, 의원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지요. 건강보험 이용 내역. 응? 건강보험 내역은 오늘 하루만 지금 넘기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아닙니다. 하고 내겠다고 있잖아요. 말씀드렸고 자, 아까 또 간사님이 새로운-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탈세 지금 사실이 밝혀졌어요.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혜원 후보자 지금 175억의 자산을 가지신 분이 후보자 배우자의 지금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 상태인데, 그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 소득 공제, 인적 공제에 본인 세 아들 다 그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적 공제에 다 넣었어요, 그거를? 그 탈세 아닙니까? 배우자가 넣었다고요? 아니, 본인 제가요? 장남, 차남, 삼남 다 들어갔다고. 인적 공제에.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몇 년도예요? 2021년, 2022년, 23년, 24년 다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이것은 보겠습니다. 예. 자료 지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료 다 냈습니다.
탈세.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세입니다.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와봐요. 전부 지금 보면은 변명과 거짓말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오늘 인사청문회 정말 할 이 가치가 없는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예,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물든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뭐가 아닙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인적 공제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다 하는데 의원 좀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아니 내가. 저희도 확인을 해야죠, 의원님. 그 자료에 다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에요. 내가 후보자를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참. 그리고 지금 보면은 후보자가 2020년도에 총선 때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장남, 차남, 삼남에 대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신고한 게 있습니다. 신고한 게 있는데 그 재산의 어떤 이 변동 내역을 보면은 2026년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지금 달라요. 이 내역이 보면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보좌관이 계산하면서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까? 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냈어요. 아직 못 냈죠. 네, 바로 내겠습니다. 그걸 가져오십시오. 네, 바로 제가 내겠습니다. 보기에는 네. 분명한 어떤 이 내용에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제가 이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원편 탓에 대한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전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정말 의미가 없는 청문회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후보자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를 하는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예, 부분 저희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기획예산처 공무원들 정말 왜 그러십니까? 후보자는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고 자료는 안 오고, 정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은 뭐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정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영입니다. 제가 인적 공제 관련해서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왜냐하면 청해 갈 때 부양가족을 다 넣어가지고, 근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가 다 받았어요. 부양가족이 안 들어가 있다고, 배우자분. 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국세청에서 과세할 때 부양가족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부양가족에 제가 왜 포함했냐, 이게 그 기준은 다른 거 알아요. 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의 네. 수준에서 잘못 청약했다고 지적하는 거고, 원천 징수 관련해서는 부양가족이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윤영석 아니 그 의원님. 얘기 들어보세요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데 왜 다른 의원 얘기를 하십니까? 네, 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앉으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후보자를 좀 저포토하게 해서 앉아있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뭐하러 나와 있어요? 기획여사차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 후보자님, 이거 제가 이쪽 보다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용산 아파트에 가족 5명이 2024년 7월 3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한 2달간 가서 전입해서 살았죠? 아까 네. 답변하신 대로. 네. 근데 그게 잠만 잔 거예요? 그럼 그 이삿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만 설명하세요. 아까 얘기할 거 없고. 아, 네. 그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있던 반포집에 있던 짐들은 이삿짐 센터가 운영하는 그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다 넣습니다. 근데 그게 왜 2달만 거기 가서 잠만 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7월 말이 계약이 만기였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예. 반포 거기서 그 전세로 15년 산 거죠? 예, 그 정도 살았을 그런데 겁니다. 왜 그 2달이 그 차이가 안 됩니까? 그게 저 연장이? 저희가 그렇게 12월 30 고전 12월 하여튼요, 31일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뭐 네, 계약 네, 기한 때문에 네. 그랬다는 이야기고 네. 가족 5명이가 잠만 잤다. 그것도 좀 그 25평에서 막내는 할머니 댁에 많이 갔었고요.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네. 알겠고요. 네. 제가 이제 본격 질의하려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1월 2일, 3일 그 인사 그 평가예요. 통합과 실용에 바람직한 인사 평가 자체 66.1%가 잘했다. 우리 대통령이. 근데 1월 10일에서 12일 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하면은 부적합하다. 68.4%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기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아니 그 1월 12일 그 뒤에 이제 그게 더 많이 나왔죠. 어쨌든 그럼 그게 언론 탓입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저기 국민 앞에 직접 설명드릴 수 그래서 있는 오늘 그럼 청문회 이렇게 하시니까 해소가 됐다.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여론이나 국민들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결정에 따르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있는 시세 차익이 40억에서 50억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그 다음 화면 그 후보자께서 이렇게 뭐 바꿨다고 그래요. 그렇죠? 탄핵 결정단 이후에 파면 이후에 그게 뭐 지명된 그 전이다 한참 전이다 그랬는데 그건 몇 달 차이 안 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정치관 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탄핵의 현재 결정문이 저에게는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탄핵에서 파면이 안 될 걸로 봤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가 한쪽에서 많이 얘기 들은 걸로 좀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탄핵 그 현재 근데 우리 결정문은 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쪽 얘기가 달라서 사실 제가 어쨌든 판단을 좀 잘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이나 당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나 등등을 보면은 상위 1% 내지 0.1% 상당히 고위층인데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셨어요. 뭐 땅 뭐 투진지 상가도 그렇고 뭐 5채 부동산 저 아파트 그렇고 등등. 그런데 이렇게 상위에서 여러 가지 재산 정책을 하신 분이 우리 양극화 문제나 우리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이거 좀 생활 경제 어려운 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정치를 20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분들과 같이 있고 힘든 거 제가 현장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확장 재정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탄핵도 그렇고 이 문제도 후보님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탄핵도 그렇게 금방 찬성 반대하다가 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확장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박사시죠? 저도 경제하겠지만 이게 금방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장 재정을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필요하다. 네. 아까 문재인 정부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너무 통화도 팽창돼 있었고 근데 코로나 때 그게 확장 재정이 그러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렵지 않았나요? 지금이 더 어렵졌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시경제 변수는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가요? 네. 그거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럼 뭐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일단 본 예산부터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입이라기보다도 지원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금방 타임 문제든 이 재정 문제든 저는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거든요. 그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후보자님이 좀 두고두고 설명을 좀 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의원님, 이 재정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변했습니다. 뭐 나중에 예. 저도 자료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좀 기회가 되면은 반 따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년에 걸쳐서 사서히 변하셨나요? 아니 잊지 마시고. 네. 내가 그러니까 그 재정관 후보자의 재정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재정 정책, 조세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그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지명되기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생각이 바뀐 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박홍근 의원님,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의 때는 윤석열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서 감세 정책이나 조세 정책을 옳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회색 꽃불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전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 이 의구심은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크게 시비 붙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소비 쿠폰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국민한테 다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선별이냐 아니냐를 반대한 게 아니고 아예 재난지원금 정책 자체를 포퓰리즘, 돈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선별 지원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이런 소비 쿠폰 정책 자체를 반대를 하신 거라고요. 그것도 코로나 때. 그때는 소비 쿠폰이 아니고 의원님 재난지원금이었죠. 네. 소비 쿠폰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현금 지원이잖아요. 예, 현금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무슨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했고 전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반대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청문회를 천하람 의원님 어디 가셔버렸네. 천하람 의원님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청문회를 하다가 지금 다른 정책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비망록.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이 비망록 직접 쓰지 않았다, 절대로 쓰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썼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내용이 내가 좀 잠깐 봤더니 이게 10년치인데 날짜도 다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해요. 사실이라면. 네,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후보자의 일정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보좌관들이 일정은 다 알 수 있죠.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나서 나눈 대화는 알 수 없잖아요. 네. 보좌관들이 네. 다 그 자리에 배석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까 보좌진 누가 쓴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내가 대충 짐작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여기 10년치예요. 이 10년치를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은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누군가가 소설처럼 썼다, 지금 이 취지잖아요. 그죠? 네. 10년 동안 그러면 이걸 매일 썼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떤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꼭 악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후보자의 자서전을 그냥 대신 쓴다. 뭐 이렇게 해서 썼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10년치예요. 2000 몇 년이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님 제 생각에는요. 그 사무실에 일정도 공유되고 그리고 제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많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공유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일부에다가 본인이 전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상상이나 이렇게 짐작을 버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써야 될 이유, 필요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짐작이 가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가는 네, 바? 네. 그러니까 해를 네.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 일정표를 비서가 가지고 있고, 예.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음. 예, 1분 더 주세요. 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심각한 것도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멘탈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상당 부분. 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천하람 의원은 이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되게 그거 책임 없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국민의 판단한테 공개해놓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도 정말로 후보자가 쓴 것으로 확신한다면 확신하니까 막 공개를 했겠죠. 출처나 또는 뭐 이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망록 관련한 언론 기사를 정말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첫날 제 일성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님이 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시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뭐 수사 관련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대목들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 몇 대목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일정표를 가지고 쓴 부분들은 대화 내용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받자마자 계속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가지고 읽어볼 형편은 안 됐지만 몇 장은 들여다봤습니다. 네,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제가 언론 보도된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절대로 저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예. 아직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남아 계셔서 차수 변경을 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차수 변경을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내일 1월 24일까지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천하람 의원님 오셨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년 의원까지 하셨죠? 예. 예. 천하람 의원님. 예. 신상 발언이죠? 예, 신상 발언. 예, 신상 발언.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 비망록에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고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습니까? 예, 저도 하필 전화 통화로 간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선 뭐 후보자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비망록이 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작성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그 확신할 만한 상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그걸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 또 제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원하신다면 뭐 고소고발, 어떠한 수사 의뢰 등 어떤 뭐 절차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까지는 청문위원이지만 뭐 내일이 되면 청문위원이 아닌 거니까 저에 대한 고소고발도 뭐 얼마든지 저는 뭐 하셔도 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사실 제가 그 오늘 원펜타스 부정청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논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해운 후보자께서 지금 2008년도부터 뭐 지금 2017년도까지 계속 함께한 누군가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87명이나 보좌진을 고체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후보자가 쓴 거라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추가적인 질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얼마든지 후보자와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펼칠 뭐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고소고발든 이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뭐 다 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남아 있는 의원님들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의원님뿐만 아니고 여당 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비망록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사 의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질의가 끝나면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한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후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그 질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망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그 이해운 후보자가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보좌관이 없었을 텐데 거기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짐작하는 사람이 쓴 건가요? 제 일정표가 일정표 누가 작성을 했었죠? 의원이 아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사무실에서 다 의원이 아니었다니까요. 12년부터 16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정표라는 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일정표를 작성해 줄 보좌관이 없어서 작성을 본인이 했을 텐데. 아니요. 캘린더가 있죠. 이 캘린더를 나중에는 같이 공유를 하죠. 왜냐하면 사무실 알았습니다. 전체 예.
그 앞서 캘린더 제가 앱을 공유한다는 얘기한 뜻입니다. 그 공항에서 그 아들의 휴대폰 찾기 했다라는 부분, 그게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그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각을 바꿔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좌진 중에 김건훈이라고 있었죠? 네, 네. 예, 잘 아시죠? 네. 예. 아마 그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김포공항 내에는 있지만 이거는 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 한강 백사장에서 무슨 바늘찾기식이라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보좌진을 대동해서 강남에 가서 그 신규 개통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지실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